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에 대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영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제재와 안보리 회의 소집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감사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의 무게추가 새 정부 쪽으로 넘어가는 양상입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 감사원은 새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는 새 정부와 협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개편 방향을 여성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 첫날부터 협치는 당선인 의지에 달렸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극을 벌이다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한 아찔한 사고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ICBM 발사 다음 날 웃으면서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쏜 건 신형 ICBM이라면서 대놓고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를 인정했고 미국과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하라며 상대를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평화가 아닌 대결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거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공식 발표 1시간 만에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5년 만에 안보리 회의를 공개 소집했습니다. 북미 간의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김재혁 기자입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로는 신형 ICBM 화성 17형이 보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마치자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일단 분리를 무사히 성공하자 김 위원장은 당원들과 웃으며 발사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기존의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출 기법을 사용해 김 위원장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부각시켰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앞서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로 위장했던 북한이 화성 17형이라며 명확히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조국을 위해 용감히 쏘라는 내용의 친필 명령서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화성 17형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이 가능한 15,000km 이상으로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육해공군 합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도 공군 F-35의 스텔스기 30여 대를 일렬로 이륙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으로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과 외교 장관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북한이 자신 있게 공개한 이 신형 ICBM은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하늘로 6,200km를 쏘아 올렸고 67분간 1,000km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걸 낮춰서 일반 각도로 쏘면 미국 동부 끝 워싱턴과 뉴욕에 닿고도 남습니다. 한 번에요 여러 개의 핵탄두도 실을 수 있어서 한 방으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미국도 절대 잠자코 볼 수만은 없는 상황. 문재인 정부의 5년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에게 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17형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됐습니다. 탄두 여러 개가 들어갈 정도로 앞부분이 크고 2개였던 엔진도 4개로 늘었습니다. 비행 중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에 성공하면 탄두의 후추진체 부분에서 로켓이 점화되고 핵탄두 2~3개가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성 15형보다 길이와 직경 모두 커져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으로 평가됩니다. 2배로 늘어난 엔진 때문에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 것 같아요. 북한은 탄두의 탑재 중량을 높여서 미 본토를 타격할 경우 한 발의 핵무기가 아니라 여러 발의 핵무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 중인 우리 군은 공개된 영상이 어제 발사된 게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순환 비행장에서 포착된 미사일은 화성 15형으로 중량을 줄여 최고 고도를 높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은 날씨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공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회담이 이어졌지만 결국 북핵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준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 정권이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종전선언에 집착해온 점을 꼬집으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을 방문 중이지만 발빠르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유승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도 이 워싱턴은 그래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G7 정상회의를 마쳤고 잠시 뒤면 폴란드의 제슈프에 도착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유럽 현지에서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즉각 맞대응 카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보도를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한 뒤 1시간 만이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과 물품 전달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에는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도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채널A에 안보리 결의를 또 한 번 뻔뻔하게 위반한 북한의 도발에 관해 미국 등 6개국이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expect that they will continue to conduct provocations. He will assess that it works, that he's able to use threats, increased tensions and provocations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Therefore, we need to continue to hold the line in the face of all provocations.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은 미국이 외교적 해법과 추가 제재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당장 북한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북한을 향해선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후 5시 반부터 25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선인 신분에 국가 차기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죠.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시 주석은 윤 당선인의 축하 인사를 건네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얘기했고 윤 당선인은 어제 ICBM 발사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 우려도 크다는 걸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과 통화에 앞서 윤 당선인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별도 보고도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안보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군의 현재 최고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통수권자의 지휘가 명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보 뒤에 서 있는 것이 관례이자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엄중 경고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ICBM 발사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직 장병 묘역에 5개의 조화를 보냈고 55용사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감사위원 임명 문제죠. 두 정권 사이에선 감사원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오늘 인수위에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시기에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 합의 없인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을 거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2자리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 것에 반대하며 윤석열 당선인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서 인수위는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정권 2학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장의 제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결정에 과반 이상인 4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이 여권 성향으로 분류돼 문 대통령이 1명을 추가 임명할 경우 여권 성향 위원이 과반인 4명이 됩니다. 인수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수위는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인수인계 비협조 수준을 넘어 적극적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검찰에도 새로운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3년 동안 묻혀있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들을 압박해서 사퇴를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원전 산업정책과와 운영지원과, 기획조종실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려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2019년 1월 야당은 백운규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한국전력발전자회사 사장들의 사퇴를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속간했다는 겁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그간 미진했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강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서 성격이 유사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임기 첫날부터 협치는 당선인 의지에 달렸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당선인 뜻을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축하난을 갖고 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는 뼈 있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안보와 민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에서 장지원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민주당 지도부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옳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과 이 남북 평화 정책이 임기 말에 모두 흔들리는 상황. 당정이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실패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습니다. 작심하고 K방역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왔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엄호에 나섰습니다.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던히도 참았죠. 쭉 유지를 하고 해왔는데 북쪽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발을 해서는 안 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도 자평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K방역 모두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K방역의 실패로 인해 민생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매몰돼서 최근 청와대가 세계가 감탄한 K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백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도 유체이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누구의 순발력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호원 얘기입니다. 어제 대구 사저 앞에서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도중에 유리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죠. 당시 경호원들의 빠른 대처가 오늘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병이 날아오기 전부터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누리꾼들은요, 병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는데 즉각 몸을 던진 경호원들의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은 드렸지만 저게 이제 청와대 소속 경호원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는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던 경호원이 임무를 수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당 투톱인데 뭐가 애매할까요? 박지현 위원장은요, 얼마 전에 이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에 조문을 했던 여권 인사들에게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이 비판에서 박 원내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시에 고인의 독보적 업적을 그대로 평가받길 원한다 이렇게 추모도 했었고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해온 분에게도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도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표현은 또 피해 호소인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뽑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성범죄자 옹호를 반성하는 척하면서 쇼만 했다 이렇게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무엇이 사건의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고 인식하지 못하고 한 발언을 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 네, 박 전 위원장의 생각도 궁금해지고요. 자, 오늘 이제 박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여야 대표로 앉아 있군요. 네, 젠더 문제로 날을 세워온 이준석 대표와 좀 어색한 투샷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행사 뒤에 박 위원장이 SNS에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오늘이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 잠수정에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2002년 3월 26일이라는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저 3월 26일은 12년 전에 일어난 이 천안함 사건 날짜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글 곳곳에 좀 오류가 많았는데요.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이고요. 또 해상교전이라서 연평도가 직접 공격을 당한 게 아닌데다가 북한 잠수정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엄중한 직책을 맡은 만큼 더 꼼꼼히 팩트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픔을 겪은 유족들에겐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내려갈 이 양산 사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입니다. 가림막이 치워지자 회색빛 건물 외벽과 큰 창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업자들은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끝나는 거죠. 이곳은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취임 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와 35km 떨어진 곳에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지 매입 등에 10억 원의 사비도 들였습니다. 경호동과 경호시설 신축에는 국비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3억 원을 들여 산철쭉과 조팝나무 등 조경용 수목, 수천 그루도 심을 계획입니다. 방문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저 주변엔 도로를 넓히거나 인도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문 대통령의 낙향을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외부 세력이 많이 몰리면은 뭐 싫어할 끼고 뭐 자기 좋게 되면 좋아할 끼고 지금 아예 너무 최초 길 다르게 무슨 시간을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에 들어간 뒤에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데요. 시끌벅적해진 동네에 다녀온 배우미 기자 보도 보시고요. 유영아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한 궁금증들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5,000명 인파에 둘러싸여 달성사저에 입주한 박 전 대통령.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늘 외출은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축하화하는 수백 미터 넘게 줄지어 놓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축하난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탄핵에 대한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준석이 무릎 꿇어요 와서. 석권회장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안 된다던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안에서 아예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실장님?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전달됐고 이 대표는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입주떡을 받은 이웃들은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지역 명소가 됐다며 반깁니다. 이웃에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니까 어떤지. 이거 좋죠, 뭐 아무래도. 이거 뭐 육아에 뭐 쌍계리 하고 뭐 이름도 없는데 그것도 뭐 대한민국 이름도 다 나오잖아.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줄락하면은 이거 갈아모이 되지 내가 하나부터 다 하면 안 된다 이니까. 반면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체증은 물론 정치적 구호가 난무해 동네가 시끄러워졌다며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쭉 수행을 해온 유영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죠?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집에 들어가셔서 좀 소감 같은 거 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뭐 집을 이제 둘러보셨고요. 네. 집이 생각보다 좋다 이 말씀은 계셨고, 그다음에 어저께 되게 피곤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복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조금 쉬셨어요. 쉬시고 점심을 좀 늦게 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대통령 개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정리하시고 이래서 뭐 별다른 얘기는 이삿짐 정리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행정실장이 와서 이제 난을 보내드리고 만나 뵀는데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고 당선인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좀 날짜를 혹시 조율 중이십니까? 아니요, 어저께 이제 그 행정실장께서 오셔서 아마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뭐 지방을 가시는데 네. 허락되면 좀 찾아오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정확하게 날짜. 그래서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신 게 아니고 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건 제가 어저께 채널 보도인가 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네. 되는데 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취임식에 뭐 초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온 게 없고 네. 또 언론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제일 관심은 이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아침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정치를 다시 하시긴다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구관 억척이고 그건 네. 아닌 거라고 보고 그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다 이뤘다. 내 못다 이룬 꿈은 남은 이의 몫이다. 네. 그래서 다른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넘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냥 액면대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네. 국가 원로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또 후배들한테 전달해서 그 후배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조금 빠른 건가요, 그럼?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런 부분은 뭐 저는 그거는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고요. 네. 뭐 대통령이 뭐 선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는 거는 제 개인 생각에는 없지 않겠나. 뭐. 네. 이게 또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이제 직접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전에 정치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대구에 집을 급하게 얻어서 네. 주소도 옮긴 건 맞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안 한 건 아닌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제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과 안 맞고요. 네. 출마권과 관련해서 혹시 박 전 대통령과 상의라거나 뭐 상의라기보다 어쨌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고 네. 그냥 지나가는 얘기 또는 하는 얘기 와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겠죠. 네.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출마를 한다는 만약에 제가 출마한다면 반대는 안 하시겠죠. 근데 뭐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저 지금 이제 대구 달성 집은 네. 그 이제 워낙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그 대금은 좀 어떻게? 사실 그 구입 대금이 25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입 대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했고요. 그 차용할 때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가세연에 있는 분들 도움을 받은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냈던 편지체, 그거 이제 그 저장료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걸 받아서 정산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변제하겠다. 제가 변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걸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또 대통령께 가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에도 좀 가족들하고는 쭉 만나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밝히지만은 병실에 있을 동안 아마 박지만 회장하고도 한 2번 정도 만나셨고 또 전화 통화는 수시로 하셨고 소통은 다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실 때는 이제 가족들도 안 보셨고 다른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일반인들을 안 보신 이유는 아마 언젠가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뭐 계획을 뭐 이렇게 짜놓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건강 회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가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14개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윤 당선인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거를 공약을 당선인께서 이미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통상 2시간 정도 걸린 것과 달리 여성가족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수위는 가족을 보호하고 인구정책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와 소통을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14곳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각 분과별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그 수요에 맞게 실제 그 시장과 그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한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 환자들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부작용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의 일환입니다.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 후 정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코로나 백신 수주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손볼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의 86%가 2차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만큼 감염병 예방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다음 주 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393명입니다. 정부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장례식장 부족 문제는 여전해서 사자의 존엄성이 우려됩니다. 주차장에 놓인 컨테이너 안치실도 등장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립 화장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2, 3일씩 걸리는 화장대기를 위해 시신을 보관할 컨테이너 안치실입니다. 이거는
안치 않아요, 안치요. 원래 있잖아요, 근데 안치시. 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급히 지금 긴급으로. 중국 화물용으로 사용한 듯 내부엔 상하이 컨테이너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 안치 시 온도 기준인 영상 4도를 맞추려고 외부엔 냉각기를 달았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수요가 폭발하자 정부는 우선적으로 실내에 안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겁니다. 여유 공간에 안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향후 사망자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신이 보관될 근처엔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화장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창고지, 이게 시신을 모시는 곳인가. 차마 거기가 안치실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큰 죄지은 것 같아요. 정부는 유족들의 마음을 알기에 컨테이너 도색을 하고 관에 놓을 선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제주공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이 몰려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이용객들로 가득합니다. 항공사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제주공항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순간적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급변풍까지 겹치면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기준 항공편 192편이 결항했는데 결항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리가 아예 결항이라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숙박한 데를 다시 예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제주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지금까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차량 2대와 시내버스 2대를 들이받고서야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췄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가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해 달려오는 흰색 승용차. 정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채 그대로 질주하더니 지그재그로 달리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바퀴가 빠지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시민들도 깜짝 놀라 주위를 살핍니다. 흰색 차가 저쪽에서부터 무지막지한 속도로 막 부쩍부쩍 오더라고요. 영화 찍었어요, 영화의 그 추적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사거리에서 음주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낸 건 지난 22일 밤 10시 40분쯤. 음주 차량은 이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중 이곳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으로 달려와 시내버스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10분 넘게 달아나다 차량 4대와 부딪힌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소년보호시설에서 소년범들 11명이 무더기로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와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던 18살 소년범이 법정에 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늦은 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한 남성. 한 차례 가게 밖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쇠 갈고리를 꺼냅니다. 능숙하게 금고를 연 남성은 지폐 뭉치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범인은 소년보호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만 18세 이모군이었습니다. 이 군은 지난달 20일 소년범 10명과 함께 소년보호시설을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경보기를 울렸습니다. 이 군을 포함한 소년범 4명은 탈출 뒤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무인 가게 3곳에서 현금 90만 원을 훔친 뒤 검거를 우려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홀로 3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크면서 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거 뉘우쳤으면 하는 선에서 신고를 했어요.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이군은 오늘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소년부로 보낼지 계속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유값 2,000원대 시대입니다.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도 있어서 이제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말도 옛날 얘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앞자리도 2, 경유 앞자리도 2입니다. 가격표 보시면요, 경유 가격이 지금 2,200원 가까이 되는데요. 휘발유 가격이랑 불과 100원 차이입니다. 휘발유는 2,000원 넘는 거 엄청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지금 디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엔 고속도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더 가까이 붙었거든요. 휘발유랑 경유 가격 차이가 25원 차이입니다. 경유값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이번 달 중순부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보통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했던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따라잡거나 아예 추월한 주유소도 속출하는 상황. 우리처럼 경유를 많이 쓰는 유럽에서 불어온 나비 효과입니다. 유럽이 소비의 6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못하게 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함께 폭등해버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세금의 크기 자체가 휘발유보다 작은 탓에 20% 인하 효과는 미미합니다. 유일한 장점이었던 경제성마저 사라지면서 경유차는 중고시장에선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신차 시장에선 단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지금 오히려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니까요. 지금 차를 오히려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운송이나 산업 분야 또 건설 현장은 경유 없이 돌아갈 수 없는 데다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 역할을 하는 대형 군함을 파괴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주변에선 러시아군이 거센 항전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항구 베르단스크가 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군함 오르스크에는 탱크 20대와 장갑차 45대, 병력 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도 러시아군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격추된 헬기와 부서진 탱크가 보입니다. 러시아군 일부는 도심에서 70km 밖으로 퇴각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했습니다. Якби Росія знала, що їх чекає у нас таке, я впевнений, вони б точно побоялися сюди йти. За цей місяць ми 벨라루스 국경에선 전사하거나 다친 러시아군을 이송하는 버스 행렬도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은 여전합니다. 하르키우에서는 6명 이상 희생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Потолок. Ну все, я сейчас переоделся. Вот. Начал сюда выхожу, а тут уже все разрушено. 다급해진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리우폴 시민 6천 명을 포함해 민간인 40만 명이 러시아로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긴급 특별총회를 통해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나토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등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의 모습입니다. 이미 돌풍이 시작돼서 나무들이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은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한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밤부턴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 50에서 100mm,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에서 100mm,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도 최고 7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그치겠고요. 내일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다던 판문점 선언,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던 평양 공동선언,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고 했던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올 초만 해도요, 이 종전선언까지 논의가 됐죠. 말로는 혹은 글로는 이 평화가 이미 온 것 같았지만 이 북한의 도발로 한순간에 원점이 되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허망한 5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